안녕하십니까. 제 윌비스 검찰팀 이제 2회 모의고사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첫 번째 문제 관할인데, 지금 1번 지문은 이제 치료 감호 사건이 이제 지방법원이나 지방법원 지원에 청구돼요. 여기선 포인트가 여기 항소심이에요, 항소심. 항소심인데 지방법원에 있다, 이제 이게 뭐죠? 지방법원 항소부에 사건이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때 합의부는 치료감호 사건과 피고 사건 모두를 고등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이게 치료감호 사건은 조금 이제 설명이 필요한데, 자, 우리가 심급 관할에서 보게 되면은 단독 판사 사건은 지법 항소부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대법원으로 가게 돼요. 그리고 합의부 사건은 저기 고등법원으로 가고, 그 다음에 대법원으로 가는 구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치료감호 사건은 이제 이게 되게 그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 제한하는 정도가 이렇게 강하기 때문에, 자, 치료감호 사건은 합의부 사건으로 만들어놔요. 자, 치료감호 사건 자체가 합의부 사건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치료감호에 해당하는 이제 형사 피고 사건 본안이 단독 판사 사건이기 때문에, 자, 지방법원 항소부에 가 있는 거예요, 2심으로. 자, 그런데 합의부 사건이 이제 여기에 같이 청구가 되는 거니까 치료감호 사건은 2심, 항소심, 이제 변론 종결시까지 검사가 이제 청구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이 치료감호 사건이 이제 여기에 청구가 되게 되면은 원래 2심에 이 합의부 관할을 따라가지고 고등법원 관할로 이제 변경돼 버리는 이제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본안 사건과 치료감호 사건이 이렇게 해서 같이 병합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서 본안에 대해서 이놈 미친놈이구나, 이 부분 판단을 하는 거고,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렇게 해서 같이 동일한 결론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고등법원으로 이송해야 하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자, 합의부 관할 사건이 공소장 변경으로 단독 판사 관할 사건으로 변경되면은, 이거는, 자, 이게 원래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건 단독 판사 사건이 이게 합의부로 이제 변경된 경우에 합의부로 이송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이게 형소법 8조 규정이 있는데 그 반대의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합의부 사건이 단독 판사로 변경된 경우에도 합의부에서 계속 재판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재판을 해야 해요. 단독 판사에게 재배당하면 안 되는 이제 그러한 구조이고요. 근데 3번은 이제 전원합의체 그 판결, 전원합의체 결정은 이제 중요한 거죠. 예, 간단합니다. 토지 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1심 법원들의 관련 사건들이 계속된 경우, 이때 토지 관할 병합 심리 신청 사건의 관할 법원이 어디냐 하게 되면은, 고등법원이 같으면 고등법원이 다른 경우에 대법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처리하면 되고요. 혹시 이게 이제 사례로 나오게 되면은 최근에 수원 고등법원이 하나 신설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조금 주의해서 이제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검찰 9급에서 그렇게까지 사례로 구성하지는 않을 거니까 이 정도. 소속 고등법원이 다를 때 대법원이 토지관할 병합 심리 사건의 신청 사건의 관할 법원이 된다, 이렇게 보고요. 이제 4번 지문은 일반 국민의 이제 그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 헌법상 기본권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국민이 보면 수개의 죄 가운데 이제 그래서 수개의 죄이기 때문에 원래 형소법에 따라서 관련 사건 관할에 인정되는데 군사법원하고는 달라지는 구조가 돼요. 그래서 일반 국민이다 하더라도 특정 군사범죄, 이제 이 특정 군사범죄에서 여기 군용물 절도죄 하나 적어 놓으세요. 군용물 절도죄. 그러면 일반 국민이다 하더라도 이거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특별한 신분적 재판정이 만들어지게 되고, 자, 그리고 그 밖에 일반 범죄를 범했을 때, 이게 형법 37조 전단의 경합범, 이제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에 그런 관계에 있다고 보아서, 보통의 경우에는 수개의 범죄가 있을 때, 같은 법원에 하나의 사건으로 기소가 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일반 국민의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는 기본권이기 때문에, 자, 그 밖의 일반 범죄에 대해서 군사법원이 가지고 갈 수가 없게 되는 구조가 돼요. 그래서 원래 형법 37조 전단의 경합범이면 보통 경합범에 대해서 하나의 형을 선고해가지고 피고인에게 조금 양형상 이익이 있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달라지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군사법원에서 하나의 형이 나오게 되는 거고, 자, 그 밖의 일반 범죄에 대해서는 일반 법원에서 또 하나의 형이 나오게 되는 이제 그러한 결과가 돼요. 형법 37조 전단의 경합범이면서 형사소송법에서 피고인에게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오게 되는 형태가 됩니다. 자, 이번 소송행위 관련해서
저기 1번은 음주운전 관련한 범죄 수사를 위하여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혈액 채취가 필요하다. 그럼 피의자 본인만, 미성년자 본인만이 혈액 채취에 대한 유효한 동의를 할 수 있고 그 의사 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법정 대리인이 피의자를 대리하여 동의할 수는 없다. 자, 여기는 이제 실무를 생각해 보면 돼요. 이제 피의자에게 의사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자기 아들이 이제 응급실에 후송되어가지고 정신이 없는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법정 대리인의 그 동의를 받아가지고 체혈을 하는 거, 이거 자체가 나중에 이제 병원 측에서는 이 환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들이 있는 이제 그런 상태인데 그 민사적인 부분이 충돌이 발생하게 돼요. 그 이제 실무적인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법정 대리인이 피의자를 대리하여 동의할 수 없고 병원 측에서는 이 환자 보호 의무가 있기 때문에 체혈을 한 그 부분을 이미 제출해 주지 않기 때문에 실무상 이제 그 체혈 관련한 부분, 음주운전, 혈중 알코올 농도, 시간이 지나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체혈의 필요성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우리 216조 3항에서 해결해 주는 거죠. 범죄 장소의 긴급 압수로서 영장 없이 압수하고 그 다음에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는 형태로 이 부분이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법정 대리인이든 가족이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체혈 동의는 할 수 없도록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미성년자인 피고인 나왔습니다. 미성년자인 피고인 이렇게 하니까 그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법정 대리인이 되는 형태가 돼요. 그래서 이제 미성년자인 피고인이 상소를 취하할 때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법정 대리인도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 취하할 때 그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아무튼 법정 대리인이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미성년자인 피고인을 전제로 하고 이제 절차가 이제 진행되게 되는데 그 법정 대리인이 2명이라는 거예요. 친권자 2명. 엄마와 아빠가 이제 친권자가 되는데 그 중에서 어머니가 항소 취하 동의서를 제출하였는데 아버지가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어요. 이럴 때 항소 취하에 효력이 있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법정 대리인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게 이제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 전에는 없었던 이제 내용인데 이제 판례가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법정 대리인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제 이렇게 된 형태는 아마 이제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혼하고 그 친권자에 대한 그 친권을 행사할 차를 이제 두 분이 따로따로 두 분 다 친권을 행사하는 자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나왔을 것 같아요. 만약에 같이 살고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거기 어머니, 아버지 이제 같이 동의서 사인이 들어가게 될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인 거죠.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 이제 이혼이 이제 급증하게 되는 이제 그것과 연동하여 있는데 법정 대리인 그래서 친권자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상소 취하가 유효하다라는 판례입니다.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 피고인이 법인이 된다, 이건 뭐예요? 형사소송 절차에서 그 법인이 피고인이 된다라는 건 법인은 원래 범죄 능력이 없는 이제 사람입니다. 법인은 이제 정관으로서 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만 생존하는 이제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법인이 정관으로 우리 범죄를 저지르자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은 범죄 능력이 없는데 법인이 피고인이 되는 형태는 이제 그 우리 양벌 규정에 따라서 행위자를 처벌하면서 그 고용주인 법인을 처벌하게 될 때 그때 해가지고 법인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구조예요. 아무튼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에 대표자가 변호인을 선임해야 하고 제3자에게 선임을 위임하여 변호인이 선임하도록 할 수는 없다. 이렇게 해서 제3자에게 변호인 선임을 위임하게 된다면 누구에게 선임하겠어요, 여러분들? 다 법률 뿌로커, 최고의 빠꾸미한테 이제 선임하도록 시키겠죠. 예. 그 부분을 방지하기 위한 판례입니다. 전국에는 이제 변호사를 이제 보호해주는 이제 그런 제도입니다. 아무튼 피고인이 법인일 때 대표자가 변호인을 선임해야 하고 선임을 위임하여 제3자가 변호인 선임을 할 수는 없다, 이거요. 그리고 여기 4번도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법인이기 때문에 형사 절차에서는 양벌 규정에 따라서 행위자가 처벌받으면 법인은 그냥 처벌받는 거예요. 법원의 공판 심리 과정 자체도 행위자에 대한 범죄 중심으로 공판 심리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게 유죄로 인정되게 되면 법인은 이제 당연히 같이 따라서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법인의 공동 대표에 등기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소송행위 관련한 부분은 각자가 대표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법과 좀 다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공판 준비 절차와 증거 개시 관련한 부분입니다. 공판 준비 기일은 공개한다. 공판 준비 기일은 이제 보통 우리가 통상의 공판 절차에서 제1회 공판 기일에 있었던 절차가 그 부분을 살짝 빼놓은 거예요. 살짝 빼가지고 공판 준비 기일 형식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공판 준비 기일은 보통 그 재판부가 사용하기로 하는 이제 이렇게 형사 3부라는 재판부가 3호 법정을 사용하기로 했으면은 그 3호 법정에서 공판 준비 기일이 진행돼요. 그래서 보통의 공판 기일과 똑같이 공판 준비 기일 공개한다예요. 그런데 절차의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 공판 준비 기일은 공판 기일의 심리를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제도인데 절차의 준비 절차가 이제 진행에 방해가 된다라는 거죠. 배보다 배꼽이 이렇게 커지는 형태가 된다라고 하면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공판 준비 기일은 여기 배심원 선정 기일과 비교를 해줘야 돼요. 배심원 선정 기일. 배심원 선정 기일은 배심원과 피고인이 접촉하는 걸 차단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배심원 선정 기일은 비공개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 배심원 선정 기일에 피고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이제 출석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거의 대부분 이제 피고인은 이제 선정 기일에 출석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배심원 선정 기일에는 누가 나와야 돼요? 검사와 변호인만 나와야 돼요. 그럼 변호인이 없으면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줘야 되는 그런 구조로 갑니다. 그럼 이제 공판 준비 기일과 선정 기일의 차이점 또 여기 공판 준비 기일을 이제 통지해야 하는데 피고인은 법원에 소환이 없는 때에도 공판 준비 기일에 출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공판 준비 기일에 출석하여 어떠한 사항을 진술한다. 범죄 사실과 관련한 부분을 자백하는 진술을 하게 되면은 공판 준비 기일 조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그 공판 준비 기일 조서는 당연히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서류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재판장은 그때 진술 거부권을 알려주어야 해요. 그래서 피고인은 법원에 소환이 없는 때에도 준비기일에 출석할 수 있으니까 우리 형사소송 절차에서는 거의 대부분 피고인 또는 변호인 이런 식으로 이제 지문이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공판 준비기일 통지는 피고인 및 변호인이에요. 이거 조금 주의를 해주셔야 하고요. 다음 이제 3번은 이제 증거 개시와 관련한 부분인데 여기는 이제 간단하게 이제 두 문자로 해결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이제 굵은 글씨 노란색 포인트 되어 있는 부분만 이제 읽어보게 되면은 우리 이제 목사형 열등교 나오죠. 목사형 열등교. 그 다음에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 해서 변비 열람. 공소 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그래서 공소 제기 후 제1회 공판 기일 전까지 공판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그 서류들에 대한 이제 피고인 측의 접근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여기 후단 부분이 있죠. 변비 열람. 이제 이렇게 해서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4번 이제 제1회 공판 기일 후에도 공판 준비 절차에 붙일 수 없다. 이게 붙일 수 있다예요. 원래 이제 그 공판 준비 기일은 사실은 제1회 공판 기일의 절차를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공판 준비 절차 단계에서 각종의 증거 신청을 하고 형사 절차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 증인 신문 절차예요. 누구를 증인으로 신청하고 누구를 신문할 것이냐. 이제 그 부분이 준비 절차에서 정해지게 되면은 제1회 공판 기일에 바로 증인 신문 절차를 진행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1회 공판 기일에 변론이 종결되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복잡하다면은 제1회 공판 기일 후에도 공판 준비 절차에 붙일 수 있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걸 이제 실무상 조문에서 기일간 공판 준비 절차라고 합니다. 1회 공판 기일이 끝나고 2회 공판 기일이 끝나고 3회 공판 기일 가기 전에 2회 공판 기일 이후에 갑자기 사건이 이제 복잡하게 이제 진행되게 되면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준비 절차를 거친 다음에 3회 공판 기일을 이제 가질 수 있다라는 취지이죠. 이것도 이제 은근히 이제 기출지문에 많이 나온 부분이에요. 제1회 공판 기일 후에도 공판 준비 절차에 붙일 수 없다. 또 이제 많이 나온 부분이 이제 공판 준비 절차, 이제 제1회 공판 기일 후 말고 전체적인 공판 준비 절차 과정에서 공판 준비 절차 내에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제 그 부분도 조금 자주 나오는 지문에 해당합니다.
증거조사와 증거신청에서 이제 지금 이쪽 저희 이제 검찰직 이쪽에서 이제 공판 과정에 이제 당사자주의 요소가 이제 도입된 부분, 이제 이 부분들도 이제 최근에 이제 지금 형사 절차에서 종래에 이제 형사 절차의 헤게모니를 사실은 검사가 쥐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헤게모니를 검사와 피고인을 대등한 당사자로 만들어버리게 되면은 법원은 자연스럽게 윗단계로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법원이 당사자주의를 강조해버리니까 검사가 찌그러지고 법원은 위로 올라가는 구조가 됩니다. 그러한 당사자주의 소송 구조에서 제일 기본이 되는 이제 그러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법원은 서류 또는 물건이 증거로 제출된 경우 이에 관한 증거 결정을 함에 있어서 그 서류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제시하게 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서류 또는 물건의 증거 능력 유무에 관한 의견을 여기 진술하게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반드시 진술하게 하여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증거 능력 유무에 대해서 이제 피고인 측이 얘기를 할 때 이제 보통 이제 유죄의 증거로 해서 이제 검사가 서류 또는 물건을 증거로 제출하고 그다음에 피고인 측에서 증거 능력 유무에 대해서 진술을 하겠죠. 자, 이 부분이 그 서류 또는 물건은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합니다. 자, 그 서류 또는 물건은 전문 증거인데 전문 법칙의 예외 인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진술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2번 보겠습니다. 2번. 여기는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이거 중요한 부분이에요. 당사자주의 소송 구조에서 검사가 유죄의 증거를 제출하였을 때 피고인 측에서 증거 능력 유무에 관한 진술은 반드시 할 수 있게끔 반드시 하게 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럼 이제 2번 법원이 이제 증거 신청, 당사자인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 신청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기각 각하 또는 이제 보류 결정을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증거 능력 인정 여부가 상당히 다툼이 되는 거구나. 자, 그렇게 하게 될 때 증거 결정을 보류할 수도 있는데 자, 그럴 때 법원이 그 증거물을 보면 안 돼요. 법원이 증거물을 봐버리는 순간 유죄의 예단이 생겨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공평한 재판을 하기 위한 전제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증거 신청, 기각 각하, 보류하는 경우에도 법원의 심증이 오염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 증거물을 법원이 제출받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채택 결정을 하고 나서 그 물건을 이제 제출받게 되는 형태가 됩니다. 자, 3번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에서 이제 이의신청은 이제 여기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만 상당하지 아니함이 추가가 돼요. 우리 형소법에서 이제 이의신청은 세 가지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그리고 증거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이에요. 근데 재판장 처분과 재판장 처분과 증거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이제 증거 결정인 거죠. 자, 재판장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법원의 증거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법령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서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자, 증거 조사에 대한 이의신청은 이제 법령 위반 플러스 요놈이 들어가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동그라미를 하나 쳐보게 되면은 증거 조사에다 이게 조자 동그라미 하나 쳐놓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상자에다 동그라미 하나 쳐주세요. 자, 우리가 뭐 안 되게 되면 조상 탓을 하게 되는 거죠. 조상에게 이의한다. 그래서 조상에게 이의한다. 상당하지 아니하면 여기에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4번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가 증거 능력이 없음을 한 이의 신청을 이유 있다고 인정할 경우 증거조사가 다 끝났는데 이의 있습니다. 재판장님 그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서 이 절차에 반하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라는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그 증거에 대해서 증거 배제 결정을 해야 돼요. 증거 배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자, 이건 이제 그 판사님들이 판결문을 쓰게 될 때 이제 유죄 판결을 하면서 증거의 요지를 설시하게 되는데 그때 요놈이 딸려 들어가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조금 주의적인 규정으로 판사님들의 판결문 작성할 때 조금 주의를 기울여라. 이 증거는 꼭 이렇게 집어넣으면 안 된다. 이런 취지로 이렇게 나온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검찰직에서도 지금 여기 이제 4번 문제에 해당하는 부분, 이건 대단히 기초적인 부분이에요. 이것도 좀 대비를 해 주셔야 하고요. 5번 이제 수사 관련해서 지금 이제 1번 지문은 이게 이제 경찰에는 이제 우리나라 아직 그 헌법 개정이 이렇게 개헌이 이루어져야 경찰에 독자적인 영장 청구권이 있는데 아직은 이제 경찰 단계에서는 검사를 통하여 이제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게 되는 형태가 됩니다.
그런데 검사가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때 거기에 대한 후속 보장장치로 영장심의 신청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그게 지방검찰청이 아니라 고등검찰청에 있습니다. 고등검찰청에 영장 청구 여부에 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고 심의를 신청하게 될 때 그 조사한 경찰관이 이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제도 자체가 바뀌었고 경찰과 검사의 이제 수사 지휘 관계가 상호 협력 관계로 개정되면서 영장 청구권, 독자적인 영장 청구권은 없지만 거기에 대한 불복 절차를 새로 마련한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중요한 제도입니다. 어디에도 둔다고요? 고등검찰청에 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번, 2번도 이건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한 부분에서 일단 여기에서는 포인트가 여기에요.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종래 경찰의 수사 과정에 검사가 수사 지휘권을 행사해 왔는데 경찰의 수사 과정에 검사가 바로 직접적인 개입을 하지 못하게 돼요. 경찰의 수사가 다 끝나고 사건을 송치해야 그제서야 이제 검사가 움직이게 되는데 경찰 수사 과정에 검사가 바로 개입하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법령 위반, 인권 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에 신고가 있다면 그래도 아직까지 어디까지나 경찰 수사 과정에 있는 거죠. 경찰 수사 과정에 있기 때문에 검사가 바로 야, 손 떼, 그거 가지고 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송치 요구인데 그 후속 절차들 일단 경찰이 수사 중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수사했던 기록 있잖아요. 경찰 잠깐만 여태까지 수사한 거 있잖아요. 그거 복사해가지고 검사에게 일단 좀 그 기록을 보내주세요. 요 조치가 먼저 들어가게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 아직 경찰의 수사 중인 경우이기 때문에 바로 송치 요구를 하지 못하고 그때까지 기록 만들어 놓은 거 그거 복사해서 주세요.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죠. 요걸 먼저 한 다음에 그 기록을 보고 검사가 시정 조치 요구를 해요. 그 시정 조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야 비로소 손 떼. 검찰의 사건 송치해 이렇게 나오게 돼요. 순서 자체가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거는 경찰의 수사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해서 등본 송부 요구를 먼저 하고 시정 조치 요구 그 다음에 송치 요구로 들어가게 됩니다. 등시송 뭐 두 문자는 조금 허접한데 한번 이렇게 하면서 암기하는 거예요. 등본 송부 요구를 먼저 한다예요. 시정 조치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송치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이제 최근에 나온 함정수사,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는 판례예요. 한 번만 보고 이제 결론을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인 게임장 내에서 이제 도박을 하고 있는 거죠. 사행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정황을 포착하고 손님으로 가장하여 잠입수사를 하였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잠입수사하는 경찰관 이제 P는 이제 이제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그 회사에서 이제 자기 수사비 명목으로 받은 것들 있죠. 이제 그걸 이용해서 이제 게임을 하는데 게임을 잘해야 돼요. 이런 잠입 수사를 하려고 하게 되면은 게임을 잘해야 그 게임 점수를 환전하려고 하는 이제 이 수사가 가능하게 되는 거잖아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게임 점수를 환전할 것을 요구하고 이제 거절하였음에도 지속적인 요구에 어쩔 수 없이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준 거. 이거는 이제 멘트가 다 주어진 거잖아요. 위법한 함정 수사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공소기각 판결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사실관계에서 하나가 더 나오게 되는데 종래 이 게임장 내에 종업원들이 손님들 간에 이 게임 점수를 거래하는 부분이 있죠. 거래해서 전국적으로 이제 도박에 이용할 수 있게끔 거래를 한다는 게 뭐예요? 게임 점수 거래하면서 현금에 오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제 그 종업원들이 지속적으로 도와준 부분, 그 부분은 수사기관이 관여한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에요. 종업원들이 사행행위를 방조한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다 이거요. 4번 전속고발 사건, 이제 친고죄 고소 뭐죠? 친고죄가 공소제기 전에 고소만 있으면 되는 거죠. 즉시고발 사건, 전속고발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공소제기 전에 고발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수사관행상 이제 이게 이제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세무 공무원의 고발을 받아가지고 수사기관이 이제 그 보완 수사를 한 다음에 공소제기하게 되는데, 그 관내에서 아주 고질적인 이제 병폐가 있는 사건들은 이제 특수부 검사에서 인지를 먼저 해서 수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사건 우리가 공소제기할 거니까 이제 세무서장 이제 고발해 주세요라고 하게 되면은 세무서에서는 실질적으로 아무런 사건에 관여한 바도 없이 그냥 고발장만 하나 첨부를 해주게 됩니다.
자, 이것도 이제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공소 제기 전에 고발이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자, 고소 보겠습니다. 자, 피해자가 고소를 제기한 후에 사망해 버렸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피해자가 고소를 제기하였다. 형사처벌해 주세요라고 고소를 했다가 사망하게 되면은 범인을 반드시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많이 열어놓아야 이 피해자의 그 의사에 부합하는 거죠. 그래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제 그 피해자를 대신해서 피해자의 부가 고소를 취소하는 거, 이거 적법한 고소 취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적법한 고소 취소가 아니다예요. 자, 피해자가 고소를 한 후 사망하게 되면은 그 고소 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가 나타나지 않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정 대리인이든 아니면 부든 또는 상속인이든 고소 취소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자, 2번은 지적재산권,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가 친고죄로 남아 있어요. 자, 그 범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피고인을 철저히 조사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접수하는 형태로 피고인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의사표시. 그래서 이 부분, 친고죄에서 고소가 있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을 해야 된다. 소송 조건이기 때문에. 그러면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보니까 친고죄 고소의 방법은 서면 또는 구술로 하도록 되어 있다예요. 서면 또는 구술로. 자, 이걸 서면 또는 구술로 볼 수 없다예요. 그리고 또, 고소라는 건 피해자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조사해달라는 것이지, 처벌해달라는 말이 없다라고 해서 친고죄의 고소가 아니라고 본 사안이에요. 자, 이거는 경찰에서도 마찬가지. 경찰 인터넷 홈페이지에 온 거니까 경찰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검사에게 송치가 됐을 거고, 그 담당 경찰과 검사가 요 정도는 적법한 고소로 보아야 되겠다라는 취지였는데, 대법원에서는 아니다. 적법한 고소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의 이면도 살펴보게 되면은, 이 피고인이 조금, 여기 이 사건 자체가 지식재산권 사건인데 그 피고인이 조금 센 전관을 써가지고 잘 다퉜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 부분 우리가 이렇게 이름 딱 보았을 때 이게 적법한 고소처럼 보이는데 적법한 고소가 아니라고 한 사안이에요. 그러면 이 사건은 어떻게 되겠어요? 친고죄인데 고소 없이 공소 제기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소기각 판결로 절차가 종결되어야 하겠죠. 그리고 3번 친고죄에서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이게 고소 취소를 말하는 거죠. 자, 친고죄에서 고소 취소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대한 공법상 의사표시이다. 수사 중이면 수사기관에 고소 취소하고 재판 중이면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법원에 고소 취소를 하게 되는데 내심의 조건부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은 형사 절차의 혼선, 확실성이 침해되게 되겠죠. 그래서 내심의 조건부 의사표시는 허용되지 않는다. 자, 내심의 조건부 의사표시는 이거 민법에 있는 법률행위의 그 의사 해석의 문제입니다. 그걸 형사소송 절차에서는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취지입니다. 자, 반의사 불벌죄 4번 원조교제 사건입니다. 자, 친고죄에서 고소 자체에 있죠. 고소를 할 때, 법정 대리인의 미성년자가 고소를 할 때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서 고소하나요? 아니잖아요. 미성년자 자체 단독으로 고소할 수 있잖아요. 의사 능력만 있으면. 그것처럼 고소 취소도 고소를 한 자가 고소를 취소하는 거기 때문에 고소 취소도 단독으로 할 수 있어야 법리적으로 맞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반의사 불벌죄로 와서 반의사 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고소 취소, 처벌 불응 의사표시는 의사 능력이 있는 피해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예요. 단독으로 고소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 고소도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예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거나 대리되어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원조교제 사건 너무나 유명한 판례이기 때문에 이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 보겠습니다. 7번. 자, 7번은 변호인이 피의자 신문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이거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변호권으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한꺼번에 같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이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여기 이제 포인트가 변호인이 피의자 신문 중에 자, 부당한 신문 방법에 대한 이의 제기. 여기 부당한이 포인트예요. 부당한. 부당한 신문 방법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였다는 이제 이유만으로 변호인을 조사실에서 퇴거시키는 조치는 피의자 신문권을 참여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이게 부당한 신문 방법에 대한 이제 이의 제기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질문 보게 되면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하는 것은 안 돼요.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하는 것은 아닌데 헌법상 권리인 진술 거부권을 알려주는 거, 그 행사를 권고하는 거, 그건 진실 의무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부분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넘어가고, 여기도 문구는 좀 주의를 해주세요.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하는 것은 이제 이거는 위법해요. 이게 증거를 조작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안 되는데, 헌법상 권리인 진술 거부권을 이제 권고하는 건 이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거. 이제 4번은 이제 간첩 조작 사건, 국정원, 서울시 공무원 이제 간첩 조작 사건에서 그 공무원의 누이 사건이에요. 그 공무원의 누이가 관련되어 있는데, 그때 그 서울시 공무원이 이제 그 관련된 이제 범죄가 외국으로 환전해주고 하는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그 중국에 살고 있는 자기의 누이와 이제 연락을 주고받았던 거죠. 이제 그 부분이 자, 이렇게 해서 그 누이도 간첩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그 누이도 조사를 받았어요. 국가정보원에서 이제 구속되어가지고 조사를 받았었는데, 그 누이가 중국인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을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일반론으로는 일반론으로는 여기는 아무튼 이것도 이제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 조사 대상자가 그 누이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누이의 진술 내용이 자, 단순히 제3자의 범죄에 관한 경우가 아니라, 자, 단순히 제3자의 범죄에 관한 경우라고 하면은 저 조사 대상자는 참고인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참고인에 대해서는 진술 거부권을 고지할 필요가 없게 되는데, 자기와 자신과 제3자에게 공동으로 관련되거나, 이 제3자가 누구예요? 자기 오빠. 이게 이제 서울시 공무원과 공동으로 관련된 범죄이거나, 아니면 제3자의 피의 사실뿐만 아니라 자신의 피의 사실에 관한 것, 간첩 방조죄도 성립하잖아요. 간첩 방조죄. 이렇게 해서 간첩인 걸 알고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범죄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 해당을 하면 실질이 피의자 신문조서에 해당하게 된다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조사 대상자에 대한 진술을 듣기 전에 미리 진술 거부권을 고지해야 한다.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으면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어도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고. 자, 그럼 이제 그 형사 절차에서 이제 기본권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그 헌법재판소가 시기를 달리해가지고 자, 이거는 기본권이다. 이건 법률상 권리이다. 그런 다음에 형사소송법의 243조의 2 피의자 신문의 변호인 참여권 제도가 신설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각각 시간적 흐름에 따라 가지고 기본권이다, 기본권이 아니다라는 부분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구금된 자가 변호인과 접견 교통할 권리는 기본권으로 봐요. 이건 이제 헌법 12조 6항인가요? 이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서 나오는 이제 너무나 당연한 기본권에 해당한다. 그런데 변호인이 구금된 자와 만날 권리, 변호인의 접견 교통권은 법률상 권리라고 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최근에 나온 판례인데, 여기, 자, 구금된 자가 변호인 되려는 자와 접견 교통권, 이건 당연히 기본권이다. 여기와 큰 차이가 없는 기본권인데, 여기 4번이에요, 4번. 4번과 2번을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반대 표시를 좀 해주세요. 이 두 개를 해줘야 돼요. 자, 변호인 되려는 자의 접견 교통권, 변호인 되려는 자가 구금된 자를 접견 교통할 권리, 이 부분이 기본권이라고 해요. 기본권. 자, 여기에다가 변호인 선임 때문에. 왜냐하면 변호인을 만나야 변호인 선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헌법재판소가 최근에 기본권이라고 한 사안이고요. 자, 그리고 조금 전에 보았던 거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권, 이거 변호인의 변호권이라는 기본권이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시 변호인의 참여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권이다, 아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고유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제 이 부분은 다른 문제의 선지에 있으니까 그때 한꺼번에, 그때 이 부분 이제 보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체포구속 적부심 나왔습니다. 체포구속 적부심 나오게 되면은 저희 이제 이렇게 해서 적부심 나오게 되면 이제 샤프심, 이사결정, 재방관 이렇게 해가지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적부심이 나왔다. 자, 적부심이 나왔다 그러면 샤프심 이사결정 이 멘트가 나와줘야 돼요. 그리고 자, 적부심은 적부심 절차는 피의자를 신문하는 절차예요. 피의자를 신문하는 절차. 이렇게 해서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신문하고 그 신문이 종료된 후 24시간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자, 요거 바꿔가지고 이제 그 지문 많이 등장하게 되고요. 자, 재청구하거나 수사 방해 목적이 있거나 청구권자 아닌 자가 청구를 하게 되면 이 피의자 신문을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하지 않고 바로 적부심 청구를 간이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또 청구권자가 문제가 되는데 적부심의 청구권자는 이제 뭐 변호인, 법정 대리인, 직계친족, 형제자매 한 다음에 플러스 가족, 동거인, 고용주가 들어가게 돼요. 형사 절차에서 가족, 동거인, 고용주가 들어가는 절차가 적보신 요겁니다. 적부심, 보석, 신뢰관계인 동석. 다시 봐요. 적부심, 보석, 신뢰관계인 동석에 이제 이 사람들이 추가가 돼요. 플러스 알파로 추가되는 겁니다. 나왔으니까 더. 자, 이 사람들이 들어가면 안 되는 절차가 있어요. 들어가면 안 되는 절차. 여기, 자, 변호인 선임. 변호인 선임은 안 들어가요. 자, 그리고 상속권자에도 안 들어갑니다. 자, 그럼 이제 청구권자, 적부심에서 나오는 부분, 이제 가족, 동거인, 고용주까지 이제 살펴보았고. 자, 그럼 1번 보게 되면 48시간 이내에 신문하고, 이거 맞는 지문으로 나왔네요. 자, 그런 다음에, 자, 그리고, 자, 석방 또는 기각 여부를 결정하고, 자,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게 되면 석방을 명하여야 하고, 자, 석방 결정은 그 결정서의 등본이 검찰청에 송달되어야 효력을 발생합니다. 이 부분 조금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자, 지금은 이제 피의자가 구속되어 있죠. 그럼 그 구속영장을 누가 집행을 하죠? 검사가 집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적부심에서 석방 결정을 하게 되면 구속영장의 효력을 상실시키기 때문에 자, 그 구속영장이 효력이 상실되어서 피의자를 석방시켜 주어야 하는 절차가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구속하는 절차를 검사가 했기 때문에 석방하는 절차도 검사가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석방 결정서의 등본이 검찰청에 송달될 때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조금 주의를 해주세요. 자, 적부심 심사 청구 후에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 제기가 있는 경우, 자, 이게 전격 기소에 해당하는 거죠. 이 전격 기소에 해당할 때, 지금 적부심 청구를 받은 법원은 이제 피의사건 관할 법원이어서 아직 수소 법원이 등장한 게 아니에요. 전격 기소하게 되면 수소 법원이 등장하게 되는데, 전격 기소하였을 때 수소 법원이 석방 결정을 한다가 아니에요. 청구를 받았던 그 법원이 피고인이 된 피의자에 대해서 여전히 여기에서 석방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적부심 청구에 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이제 그 신문 조사 결정에 관여하지 못하고, 그리고 신문에 관여하지 못하고 그 적부심 관할 법원은 이제 합의부, 이제 우리 간단하게 우리 시험용으로 시험용은 아니고 실무상으로 조금 나눠지게 되는데 형소법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제 실무상 나눠지게 되는데 체포 적부심은 단독 판사가 관할을 해요. 그리고 이제 구속 적부심은 이제 피의 사건 관할에 따라서 절도범에 대한 구속 적부심은 단독 판사가 하고 강도범에 대한 적부심은 합의부가 담당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제 이렇게 해서 적부심을 담당할 이제 그 법원에서 법원이 합의부인데 영장을 발부한 법관을 뺐더니 합의부가 구성이 되지 않는다라면 그러면 예외적으로 영장을 발부한 법관이 적부심에 관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부분 조금 주의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3번과 4번은 조금 주의해서 봐주셔야 돼요. 이제 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법원의 석방 결정이나 기각 결정, 자, 항고하지 못한다라는 특별 규정을 두고 있어요. 특별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제 보증금 납입 조건부 피의자 석방제도, 석방 결정, 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항고가 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보증금 납입 조건부 피의자 석방제도는 이제 이 부분도 포인트입니다. 구속 적부심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허용돼요. 그 위에다 적어주세요. 체포 적부심 X. 체포 적부심 청구가 있을 때는 이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제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구속 적부심을 청구했을 때 보증금 석방이 가능한 거고요. 자, 그리고 이 보증금 석방, 구속 적부심은 청구하는데 보증금으로 석방해 주세요라는 청구는 인정되지 않아요. 자, 여기에 직권 보석이다. 밑에다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제 이런 취지입니다. 9번 접견 교통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엔 접견 교통권은 여기는 이제 자, 변호인의 접견 교통권이냐 아니면 구금된 자의 접견 교통권이냐 이건 뭐 구별할 필요 없습니다. 판례가 이제 둘 다 비슷한 취지로 이제 이렇게 설치한 이제 판례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판례에 있어서는 이제 변호인의 접견 교통권이에요. 법률상 권리인 변호인의 접견 교통권이다 하더라도 법령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수사기관의 처분은 물론 법원의 결정으로도 제한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판례입니다. 여기 앞에 혹시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기 변호인의 접견 교통권 하나 적어주시고 법률상 권리이지만 자, 법원의 결정으로도 제한할 수 없다. 자, 수사기관의 처분은 물론 법원의 결정으로도 제한할 수 없다. 이렇게 봐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2번, 9번의 2번 선지가 아까 했던 것과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이제 이제 서울시 공무원에 이제 누이가 국정원에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뭐 민변에서 이제 접견 교통권을 신청하였는데 그 누이가 자 그냥 사인을 해버렸어요. 난 저 변호인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 사인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법원이 이제 일반론으로 변호인이 피의자에 대한 접견 신청을 하였을 때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의미와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면서 이성적 판단에 따라 자발적으로 그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접견 교통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예요. 자, 그런 일반론을 설치한 다음에 이 사안의 경우 지금 피의자는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을 모른다예요. 그 모른 채로 그냥 사인을 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자발적으로 권리를 포기한 게 아니다.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서 변호인 접견권을 침해하였다. 이렇게 해서 이제 평가한 사안입니다. 평가하면서 이게 이제 민사 국가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이제 이 부분이 인정된 거예요. 그래서 변호인의 접견 교통권, 이 경우 일반론으로는 접견 교통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다. 자, 그런데 사안에서 자, 자발적으로 또는 이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의미와 범위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사안이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그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요. 50일 동안 이제 구속된 상태에서 이제 포기서를 작성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 손해배상 책임이 이제 인정된 사안입니다. 자, 변호인 접견 교통의 상대방인 신체 구속을 당한 사람이 그 변호인을 자신의 범죄 행위에 공범으로 가담시키려 했다. 자, 이 경우에도 접견 교통을 금지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그래서 변호인의 접견 교통권을 아주 강력하게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자, 4번 아까 설명드렸죠. 자, 변호인 되려는 자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확보되기 위해서 변호인 되려는 자의 접견 교통권. 자, 이것도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호되어야 한다예요. 자, 10번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보겠습니다.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이제 여기 자, 변호인의 참여권, 변호인의 압수수색의 참여권이 변호인에게 주어진 고유권이다라고 해서 이제 판례가 이제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는 원래 변호인에게 주어진 고유권이다 이 부분은 이제 실무상 전자정보에 대한 이제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한 이제 그러한 절차였어요. 그래서 전자정보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있다고 하면은 그 변호인에게 반드시 이제 포렌식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이 부분을 이제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면 통지하여 이제 참여할 수 있게끔 반드시 하여야 하는 이제 실무 운영이 있었고요. 이제 그게 뭐 예규 규칙 예규에서 이제 이게 이제 주어져 있었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판례가 명확하게 한번 이제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 판례의 요지를 쭉 보다 보면 분명히 그 사안 자체는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의 이제 문제인데 이제 이 부분이 조금 확대되어 가지고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멘트가 아니다 하더라도 이제 일반적인 압수수색 멘트라 하더라도 이제 맞는 지문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압수수색의 변호인의 참여권은 피압수자의 보호를 위하여 변호인에게 주어진 고유권이다. 그래서 이제 고유권이라는 거예요. 고유권. 설령 피압수자가 영장 집행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다 하더라도 그 변호인에게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 참여할 기회를 별도로 보장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이제 형소법에서 고유권이다 이렇게 나오는 멘트가 하나 더 있었죠. 법정 대리인의 고소권, 고유권이다 판례가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소권자 본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법정 대리인은 고소할 수 있고, 법정 대리인이 한 고소를 그 고소권자가 취소할 수도 없고,
고소기관도 법정 대리인을 기준으로 법정 대리인이 안날로부터 진행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취지의 고유권이라는 거예요. 고유권. 그래서 피압수자가 포기했다 하더라도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입니다. 자, 2번 갑니다. 2번. 자, 2번에서 이제 여기 최근에 이거와 살짝 사실관계가 다른 내용이 하나 나와요. 일단 일반론으로 맞아요. 피해자 등 제3자가 피의자가 소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 저장 매체, 이게 이제 변태 교수, 변태 대학 교수 사건인데, 피해자가 이제 대학 교수 피의자의 소유 관리에 속하는 이제 휴대전화기를 수사기관에 이미 제출하였습니다. 자, 그때 피의자의 소유 관리, 이 부분이 포인트예요. 피의자의 소유 관리에 속하는 휴대폰을 이제 이미 제출한 경우 피의자, 실질적으로 누구 거예요? 피의자의 휴대폰이잖아요. 그래서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라요. 피의자에게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 참여권을 보장하고, 자,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고, 자, 그래서 이제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예요. 지금 이제 3번 판례는 이제 3번 판례는 이제 그 다른 종군당 압수수색 사건입니다.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범죄 혐의와 혐의 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라면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해야 돼요, 수사기관은. 그런데 자, 여러분들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별도의 범죄 혐의가 관련된 전자정보가 나오게 되면 뭐부터 해요? 출력부터 하잖아요. 출력하게 되면 바로 아웃이에요. 출력하면 안 돼요. 출력하지 말고 그 단계에서 멈춰야 돼요. 물론 이제 내부적으로는 이제 출력해 해가지고 보고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 아무튼 자, 더 이상 추가 탐색을 중단해야 돼요. 자, 원칙적으로 출력을 해버리면 끝장나는 거예요. 출력을 하게 되면 바로 이수중으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출력하지 말고 탐색 자체를 중단해야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자, 별도 범죄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자,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건 이제 더 이상 추가 탐색을 중단하지 않고 만약에 출력해 버리잖아요. 그럼 출력물이 지금 수사기관에 있죠. 자,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출력물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을 때 몇 호 검사실에 보관 중인 그 출력물 이렇게 해가지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요. 이렇게 출력해버리면 탐색을 중단하라고 했는데 출력해버리면 이게 위수중이 되어버린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하더라도 여기로 집행하게 되는 형태가 되게 되는데 이러면은 아무짝에도 쓸모 없어집니다. 더 이상 추가 탐색을 중단하라라는 의미가 이제 그런 의미예요. 자, 거기 2번 판례하고 4번 판례를 연결해가지고 반대 표시를 해주세요. 자, 여기는 이제 4번 판례는 이제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인데, 자, 동양대학교 이제 강사 휴게실에 이렇게 있는 노트북이었던 거죠. 자, 동양대학교 강사 휴게실에 있는 그 컴퓨터, 누구 거예요? 동양대학교 측이에요. 그래서 동양대학교 측에서 이 PC를 자, 검찰에 이미 제출하고 그 PC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 참여권이 보장되었어요. 물론 이제 실제에 있어서는 참여권을 참관권 포기 각서를 이제 받아가지고 참여하지는 않겠다. 아무튼 그게 참여권을 참여권은 보장해 준 거예요. 동양대학교 측에 참여권은 보장해 주어야 해요. 자, 그런데 피의자인 그 교수에게도, 정땡땡 교수에게도 그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대법원은 그 PC는 동양대학교 거다라는 거예요. 그 동양대학교의 참여권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아도 적법하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무튼 그 결론을 알아놓은 전제하에서 한번 보게 되면은, 자, 그 PC에 대해서 피의자가 과거 그 정보 저장 매체의 이용 내지 개별 전자정보의 생성 또는 이용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 그 컴퓨터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이게 표창장을 위조했죠. 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생성된 전자정보에 의해 식별되는 정보 주체에 해당한다.
자, 그래서 나한테 참여권을 보장해달라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건 아니다예요. 그건 아니다. 자, 이럴 때, 자, 이러한 경우에 피의자를 실질적으로 압수수색을 받는 당사자로 취급할 수 없다예요. 취급할 수 없다. 자, 앞서 그 2번 지문에서 보았을 때는 이거는 피의자가 소유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피의자를 피의자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자, 여기에서는 이러한 경우에는 그 피의자를 실질적 압수수색을 받는 당사자로 취급할 수 없다예요. 누구 거라고요? 동양대학교 거라고요. 동양대학교 거. 그래서 압수수색에 피의자에게 참여권 보장하고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예요. 자, 여기는 이제 지금 해설지 제일 끝에 보게 되면은 이거 최근에 나온 판례여가지고 따로 다른 쟁점도 조금 숨어 있고요. 자, 아무튼 자, 그 부분 판례 이제 강의 이제 그 마지막에 한 번 더 조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번 압수수색에서 자, 1번 지문에서 조금 주의를 해줘야 할 거예요. 11번의 1번 지문 이제 관련한 부분은 약간 비슷한 취지인데 상반되는 문구가 들어가는 판례가 하나가 더 있어요. 단순히 동종 유사 범행과 관련된다는 사유만으로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할 것은 아니다라는 판례가 하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는 핵심 키워드가 단순히 이 멘트가 들어가줘야 돼요. 단순히 동종 유사. 이 멘트가 들어갈 때는 안 되는 거고요. 자, 그 멘트가 아니라 동종 유사 범행과 관련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범위네. 자, 이거 아무 문제 없이 부드럽게 읽히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도 객관적 관련성의 범위 내에 있다예요. 자, 2번 지문은 이제 최근에 이제 형사소송법 118조가 개정이 되었고요. 이제 그 개정한 그 내용은 여기 118조, 최근 2022년 2월 3일 날 개정되었고, 이거 바로 시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압수수색 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해야 하고, 처분을 받는 자가 피고인인 경우에는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그래서 피고인이 아니라면 사본 교부 의무도 없는 형태로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구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반드시 다 암기를 해 주셔야 돼요. 118조와 여기 85조 개정된 부분, 영장 사본 교부 의무인데 또 이 두 개를 비교를 해줘야 돼요. 비교. 그럼 구속영장부터 먼저 볼까요? 구속영장을 집행할 때 피고인에게 반드시 그 영장을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해야 한다. 사본 교부 의무를 이제 규정하고 있고요. 구속영장을 소지하지 않았는데 피의자를 우연히 만났어요. 우연히 만났을 때 그때가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하는 거고, 그때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을 하는데 그 집행을 완료한 후 신속히 구속영장을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해야 한다예요. 지금 피고인 어디에 있어요? 구치소에 있잖아요. 구치소에 있으니까 구속영장 제시하고 사본 교부하는 거 아무 문제 없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비해서 여기를 보게 되면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을 보게 되면은 일단 압수수색 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고, 처분을 받는 자가 피고인인 경우에는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거 있나요? 자, 압수수색에서 요거 없어요. 이제 긴급 집행이 없는 경우이고요. 자, 거기에 이제 대응해서 영장 제시나 사본의 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여기까지밖에 없어요. 예외로 한다. 그러니까 사후에 압수수색 영장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보여주지 말라는 거예요? 사후에 보여줄 필요도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 자, 이 두 개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문구 하나도 빠지지 말고 다 암기를 해주시고요. 지금 비교해야 되는 부분들 다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형사소송법을 보게 되면은 118조와 85조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 집행 절차, 그리고 피고인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인데, 자, 이 부분이 209조에서 또는 206조의 이 209조에서 수사기관에 준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다 수사기관에, 여기 118조는 209조에서 준용이 되고요. 수사기관의 압수에서 준용이 되고, 여기 85조는 체포영장의 경우에는 200조의 6, 그 다음에 피의자 구속의 경우에는 209조. 여기가 209조가 아니라 여기가 219조예요. 이렇게 해서 준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 그대로 수사기관에도 이제 통용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와서 여기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그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등 영장 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수색을 실시하였다면 사후에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틀렸죠. 압수수색에 있어서는 사후 영장을 제시할 필요가 없어져요.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 실무에서도 이제 엄청나게 중요하게 되었고요. 그러니까 수사기관은 체포영장, 압수수색영장 원본을 하나 가지고 갈 거고요. 이제 거기에 대비해서 저기 제시하거나 사본 교부를 해줄 영장을 하나 더 가지고 가야 돼요. 복잡하게 되었죠. 수사 단계에서는. 피의자의 방어권은 그만큼 더 보장될 거고요. 그다음에 3번입니다. 3번. 3번도 이게 이제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에서 나오게 되는데, 자, 금융계좌 추정용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있어서, 자, 영장 원본을 제시하는 게 원칙이다요. 이제 사본을 제시하고 집행하게 되는 거, 그 원칙적으로 적법한 집행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이제 그 후속 과정에서 이제 이 부분도 이제 그 최근 판례 나온 부분이니까 보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칙적으로 적법한 집행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그 집행 과정에 전국적으로는 이제 영장 원본이 제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안의 경우 적법한 압수수색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결론은 나왔고요. 그다음에 4번 지문에서는 여기 수사기관 이제 참여권을 원칙적으로 보장하고 이제 별건 이제 정보 저장 매체 자체를 수사기관 사무실로 반출, 탐색, 복제, 출력하는 과정에 참여권을 보장해 줘야 하는데, 자, 현장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 키워드 또는 확장자 검색 등을 통해서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 요 멘트가 나오게 되면은 그 후속 절차에서 참여권을 보장해 주지 않아도 돼요. 이건 이 멘트 키워드 확장자 검색 선별한 다음 이 부분을 이제 키워드로 해주시고, 자, 그러면 자, 압수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압수수색 절차는 종료되고 그 후속 절차에서 탐색, 복제, 출력하는 과정에 참여의 기회를 보장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키워드 확장자 선별한 다음 이걸 키워드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12번 재정신청에서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하고는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어떻게 확정되는 거죠?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재항고가 가능하잖아요. 재항고는 지금 7일 이내에 즉시 항고를 제기해야 되는 7일 이내에 해야, 이제 7일이 지나면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되고, 또는 재항고를 통하여 다투었다면 그 재항고 결정이 고지가 되면 확정되게 되는 형태입니다. 아무튼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 이렇게 해서 자, 다시 소추하는데 제한을 두고 있는데 그 제한이 적용되려고 하면, 자, 법원에서 공소제기의 가능성과 필요성 등에 관한 심리와 판단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져 자, 기각결정의 대상이 된 사건만을 의미한다. 그 객관식에서 틀린 문구처럼 보이는 문장이잖아요. 이제 요건 맞는 문장이에요. 여기는 자, 고소 내용에는 포함되어 있어요. 고소 내용에는 포함되어 있는데, 자,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자, 그 고등법원에서 현실적 심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럼 뭐예요? 고소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만 현실적 심리가 되지 않은 사건은 이 제한을 받지 않고 그냥 공소제기할 수 있다예요. 제한을 받지 않고 그냥 공소제기할 수 있다. 자, 이 멘트 현실적으로 이루어져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대상이 된 사건만을 의미한다. 고소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현실적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은 저 제한을 받지 않고 그냥 공소제기할 수 있다예요. 2번 재정신청서. 재정신청서는 재수사 피고인 특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게 재정신청서는 자, 검찰 항고 기각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정신청서를 검찰청에 내는 거죠. 검찰청에. 그리고 이제 재수사 피고인 특칙이 적용되지 않는 거, 이제 요거 하나 더 적어 놓으면 되겠죠.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도 이 재항고장이라는 서면이 기각 결정을 한 원심법원인 고등법원에 도달해야 돼요. 기간 내에 도달해야 합니다. 재정신청의 취소는 관할법원에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반드시 서면이에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한다. 재정신청의 취소는 다른 공동신청권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자, 재정신청의 취소를 반드시 서면으로 하게 만든 취지는 저희가 이제 형사소송법에서 보면은 자, 고소 취소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어요. 검사의 공소 취소, 공판정에서는 구술로도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재정신청의 취소는 반드시 서면으로 할 수 있게, 서면으로 하도록 만든 이유는 그 고소인의 성향을 보는 거예요. 자, 수사기관의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나서도 검찰 항고까지 제기한 자예요.
자, 그리고 그 검찰을 한 거 기각 결정을 받고 재정 신청까지 또 제기한 자예요. 자, 네가 하는 재정 신청의 취소는 못 믿겠다요. 그러니까 딱 형식적으로 확실성이 있는 반드시 서면으로 취소하게끔 못을 박아놓은 거예요. 재정 신청의 취소는 반드시 서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재정 신청 때문에 이제 형사사법 에너지가 낭비가 된 거죠. 낭비가 되어서 재정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거나, 자, 이 재정 신청인이 재정 신청을 취소하게 되면은 다툴 수 있는 사안을 다투었는지, 다투지 않아도 될 사안을 다투었는지에 따라서 그 재정 신청 절차에서 생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요. 할 수 있다. 조금 괘씸하긴 하지만 그 비용 부담은 그 사안에 따라서 달리 판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이것도 이제 시험에 내기가 좀 편해가지고 이게 좀 자주 나오는 지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이 비용에 이제 변호사 비용이 조금 이제 추가가 되는 형태인데, 이제 국선 변호인 비용에 상응하는 변호사 보수 비용을 재정 신청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돼요. 자, 아무튼 여기 비용 부담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예요. 그다음에 13번. 자, 13번 1번 선지 최근 판례입니다. 공소장 동그라미하고 검사의 간인이 없다. 자, 검사의 서명 날인은 있어요. 그런데 공소장이 여러 장일 때 그 앞장과 뒷장, 또 그 뒷장과 또 뒷장. 자, 그 문서의 연결성, 이렇게 일체성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걸 이제 확인하기 위한 간인이 없는데, 간인이 없는 공소장, 효력이 없는 서류가 아니라고 한 게 판례예요. 최근 판례. 자, 다시 공소장에 검사의 간인이 없어도 그 공소장은 유효하다예요. 물론 이제 그 전제, 그 공소장의 형식과 내용이 연속된 것으로 일체성이 인정되고 동일한 검사가 작성하였다고 인정되면 이제 이러한 전제가 들어가게 되는데, 효력이 없는 서류라고 볼 것은 아니다. 이제 여기와 비교해야 되는 게 종래에 있었던 거, 공소장에 검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경우 공소를 제기한 검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추안할 수 있다라는 판례가 있었고요. 자, 거기에 하나가 더 나온 거예요. 최근의 판례. 검사의 간인이 없는 공소장도 일단 유효하다라는 거고, 우리가 이 공소장과 비교해야 되는가? 피의자 신문조서예요. 피의자 신문조서에 피의자의 간인이나 검사의 기명날인이 없는 경우, 이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아요. 추안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2번 공소장 CD이네요. 자, 이건 그냥 간단하게 암기해서 서면인 공소장에 기재된 부분만 적법하게 공소가 제기된 거고, CD가 첨부된 부분은 공소 제기가 성립하지 않은 부분이다. 여기 서면인 공소장, 여기 동그라미 쳐놓고요. 서면인 공소장 끄집어내서 하나 더 적어놔요. 서면인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 서면인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의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서면에 있는 부분만 적법하게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진 것이고, 거기에 첨부된 CD 부분은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자, 공소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서면인 부분에 한하여 공소제기가 성립한 것이고, 저장 매체에 저장된 전자적 형태의 문서 부분, 이제 엑셀 파일로 만들어서 CD를 제출한 사안이에요. 자, 이러한 경우 자, 전자적 형태의 문서 부분까지 공소가 제기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 멘트에 이제 속으면 안 돼요. 자, 문서 피해 목록이 방대해서 그러한 공소 제기를 허용해야 할 현실적인 필요가 있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변론에 응하였다 하더라도 CD 부분은 공소 제기가 성립하지 않은 것이다요. 그다음에 3번 봅니다. 공소장 일본주의 관련해서 문국현 사건에서는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된다라는 이의 제기가 대법원에 가서야 있었어요. 1심과 2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된다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관의 심증 형성이 완성된 후에는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라고 이제 전원합체 판결이 나왔는데, 지금 이제 나온 그 후속 판례는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된다고 이의를 해버린 사안이에요. 이의를 한 이상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예요.
물론 이제 그 안에 자, 이것도 소금하는데요. 제1심 법원이 공판 절차 초기 쟁점 정리 과정에서 이 사건 공소장 중 모두 사실이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범죄 구성 요건과 상관이 없어 심판하지 않겠다고 고지하고 증거 조사 등의 공판 절차를 진행한 경우 왠지 하자가 치유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맨 처음부터 제1심 제1회 공판기일부터 해서 이의를 제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예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공소사실. 자, 여기는 원래 동일성이 인정되면 여기 공소장 변경으로 갑니다. 공소장 변경에 이렇게 공소사실 일부 추가, 공소장 변경에 일부 철회로 가고요. 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공소 취소로 가야 돼요. 여기는 수죄를 말하고 여기는 일죄를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자, 이렇게 수개의 공소사실인데 A, B, C 공소사실인데 요걸 빼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형식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형식이 잘못되었을 때 여기 자, 그 부분에 소송을 취소하는 취지가 명백하다면 이 멘트가 들어가줘야 돼요. 명백하다면 공소 취소로 보아 공소 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 여기에다가 성명 후 판단서를 적어 놓을 거예요. 성명 후 판단서. 그러니까 그 취지가 명백한지 여부를 성명 절차를 거쳐서 공소 취소로 보아서 공소기각 결정을 하자라는 겁니다. 공소시효 갑니다.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감경할 때 가중 감경하지 아니한 형이죠.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감경한 경우에서 미수범 하나 적으세요. 미수범인 경우에는 가중 감경하지 아니한 형, 기수범의 형을 기준으로 공소시효 기간을 정합니다. 공소시효에 의해서 형법 나오게 되면 아니한, 형법 가중 감경하지 아니한 형을 기준으로 하고요. 사람을 살해한 범죄,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공소시효 적용하지 아니한다인데 요거 주의해 주셔야 돼요. 종범은 제외한다요. 종범을 제외하는 이유는 이 종범의 행위 태양이 너무 다양해요. 그렇기 때문에 종범까지 포함해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은 건 적용을 배제하는 건 너무 가혹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범은 제외한다요. 그럼 종범은 뭐죠? 종범도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감경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종범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여기 정범의 형을 기준으로 해서 기수범의 형을 기준으로 해서 공소시효 기간을 정하게 됩니다. 3번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한다. 상상적 경합입니다. 이럴 때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한다 해서 형법은 범죄의 성립 여부를 문제 삼죠. 그래서 여러 개의 범죄가 성립했네. 그래서 형법은 수죄로 봐요. 상상적 경합을. 그런데 형소법은 뭐예요? 형법을 실현하는 절차법이잖아요. 어떻게 처벌해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 하나로만 처벌하잖아요. 그래서 상상적 경합을 과형상 일죄 또는 소송법상 일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제 상상적 경합에 이제 해당하게 될 때 공소시효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각 죄마다 따로따로 따져야 한다요. 상상적 경합이 형소법에 나오는 대목이 세 대목에서 나와요. 여기 하나 더 적어주세요. 여기 검사가 상상적 경합 A죄와 B죄가 같이 상상적 경합법원 관계인데 A죄로 공소 제기했어요. 그런데 B죄를 법원이 인정하는 거. 이렇게 해서 다른 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거. 공소 제기되지 않은 다른 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것. 그 부분이 불고불리의 원칙에 반한다는 판례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고 있는 거 공소시효는 따로따로 진행한다요. 그리고 상상적 경합은 일죄의 관계이기 때문에 나중에 기판력은 발생한다요. 이 세 가지 쟁점이 나옵니다. 상상적 경합이 하게 되면은 다시 공소 제기되지 않은 다른 죄를 유죄로 인정함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반한다. 그리고 공소시효는 따로따로 진행한다. 기판력은 인정된다. 이 세 가지 쟁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소 제기로 인한 공소가 제기되면 공소시효가 정지가 됩니다. 그 시효 정지의 효력은 다른 공범자에게 미치는데 그 다른 공범자의 뇌물 공여죄와 뇌물 수수죄 사유와 같은 대항범 관계는 제외한다.
자, 중요한 판례입니다. 원래 이제 형사소송법은 처벌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필요적 공범이든 임의적 공범이든 구별하지 않은데 이 판례에서만 필요적 공범인 대항범은 그 공범에서 제외한다라는 이제 특별한 판례를 이제 설치하였습니다. 특별한 내용을 설치하였습니다. 형사 피해자 관련한 부분입니다. 여기도 이제 간단한 이제 절차 내용인데 검사죠, 검사. 검사는 피해자 등의 신청이 있을 때 공소 제기 여부, 구금에 관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여기서 포인트, 검사가 피해자를 보호해주는 기관이에요. 저 검사 대신에 법원이 들어가면 틀린 지문이고요. 또 여기 신청이 있는 때 이 부분이 빠져도 틀린 지문이에요. 검사, 피해자, 신청. 그 다음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3번은 이제 범죄 피해, 법원은 이렇게 출발했죠. 범죄 피해자 등의 신청이 있는 때 그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자, 여기도 하나 적어 놓을까요? 원래 증인 신문 방식은 교호 신문 방식입니다. 그런데 피해자 등의 신청에 따라 하는 증인 신문은 재판장이 정하는 방식에 의해요. 자, 그리고 자, 이 부분은 이제 헌법상 이제 범죄 피해자 재판 절차 진술권을 좀 구체화한 부분이고, 자, 그런데 진술할 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 그 수를 제한할 수 있다. 자, 3번 갑니다. 3번. 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13세 미만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데, 자, 피해자와 신뢰 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예요. 피해자에 대한 신뢰 관계인 동석은 두 개로 쪼개져요. 그 피해자가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하거나 할 때, 현저하게 불안, 긴장할 때 동석하게 할 수 있다요. 피해자인 경우에는 피해자 안장할, 자, 13세 미만의 장미가 필요하다요.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두 개 구별을 해주시고요. 근데 이제 2번과 4번인데, 자, 2번과 4번을 비교해 줘야 돼요. 이게 4번,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피해자 등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 등을 공판기일에 출석하게 하여 범죄 사실의 인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 자, 증인 신문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 부분이 포인트예요. 증인 신문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건 뭐였어요? 자, 2번 지문은 증인으로 신문한 거예요. 증인으로 신문했다라는 건 피고인의 반대 신문권을 보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 신문권이 보장된 피해자에 대한 증인 신문 결과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범죄 사실 증인 신문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의견을 들은 거죠. 이 의견 진술 결과는 여기, 자, 범죄 사실의 인정을 위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예요. 없다. 두 개 구별되죠? 피해자 신청에 의한 증인신문과 증인신문 외 의견 진술제도예요. 이건 유죄 인정 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 이건 범죄 사실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형사소송법이 조금 이제 그 혼선이 생긴 듯하게 나오는 이유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 피해자 재판 진술권이 먼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피해자가 이제 법관을 만나가지고 판사님한테 자기의 억울함을 하소연할 수 있는 제도로 형사소송법이 피해자 신청에 의한 증인신문 제도를 두었어요. 그런데 그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고인과 또는 변호인이 반대신문을 하면서 대단히 모욕적인 거, 또는 성폭행 피해자인 경우에는 2차 피해를 야기하게 되는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피고인의 반대 신문권은 제외하고 피해자가 판사를 만나서 하소연할 수 있는 제도는 하나 더 만들어줘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규칙에서 만든 제도입니다. 그래서 약간 헌법의 재판 절차 진술권이 딱 일관되게 한 번에 딱 제도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시간적 간격을 두고 제도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약간 이제 서로 비슷한 듯 하면서 이제 다른 내용들의 조문들이 이렇게 등장하게 된 거예요. 16번 국민참여재판입니다.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 합의부 사건이죠. 합의부 사건. 피고인이 되어 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자, 이 경우 피고인이 서면을 우편으로 발송할 때, 여기도 조금 주의해 주세요. 원래 형사 절차에서는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한 때에도 도달주의가 적용돼요. 그런데 여기 참여재판 의사 확인서에서만 발신주의가 적용돼요. 그리고 재소자 피고인 특칙이 적용되고요. 자, 공소장 부분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의사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의사 확인서를 만약에 제출하지 않으면 참여 재판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라는 간주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 그 의사 번복이 가능해요. 다시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 국민 참여 재판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그 의사를 확인하여 참여 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국민 참여 재판, 제1심 법원이 참여 재판 대상 사건을 피고인에게 원하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 절차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였는데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이 포인트예요.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이 이의가 없다고 진술하자 같은 날 변론을 종결한 후 2회 공판기일에 판결을 선고한가? 이거 위법하다예요. 그래서 이제 국민 참여 재판에서 피고인의 의사 없이 통상 절차로 진행되었을 때 그 소송 절차는 위법해요. 그리고 그때 이루어진 소송 행위는 무효예요. 그렇지만 피고인에게 충분한 안내를 하고 숙고할 수 있는 상당한 시간을 준 후 피고인이 이 일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면 하자가 치유된다예요. 이 부분은 이제 1번 지문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의 의사 없이 통상 절차로 진행된 경우 그 위법이 중대하므로 하자가 절대로 치유될 수 없다 하면 틀린 지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일반론의 멘트가 주어져요. 그러니까 이러한 요건을 갖추면 하자가 치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2번과 3번 판례는 그러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들입니다.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은 1심 절차에서 제1회 공판기일은 피고인이 할 말이 많아요. 그리고 하는 말을 웬만하면 다 들어줘요. 그렇지만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은 잔뜩 쫄아있는 상태이고 1심 절차에서 진행되었던 것보다 피고인이 할 말이 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은 아무것도 진행된 게 없고 그냥 판사님과 피고인이 서로 얼굴만 한번 확인하는 그 절차만 딱 진행되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하자가 치유되지 않아요. 항소심 1회 공판기일 거기를 포인트해 주시고 이제 요건을 갖추어서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하는 판례가 하나 더 있는데 그거는 항소심 7회 공판기일에 이 내용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원래 7회 공판기일에 변론 종결하려고 했는데 한 번 더 8회 공판기일을 열어요. 그런 다음에 8회 공판기일에 이러한 요건, 8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이의 없습니다라고 명백히 진술을 해요. 이 경우에는 하자가 치유돼요. 항소심 1회 공판기일 또는 항소심 7회 기일, 8회 기일 이 두 개 구별해가지고 하자 치유 여부 결론이 달라지니까 이제 체크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4번 법원 참여재판으로 여기는 여기 계속 진행 요 부분만 동그라미를 쳐주면 돼요. 일단 참여재판으로 진행하다가 일정한 사유가 있어서 그냥 통상 절차로 진행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참여재판 피고인이 참여재판 신청을 하였는데 법원이 처음부터 야 참여재판 안 돼 라는 결정을 한 거, 그게 배제 결정입니다. 처음부터 공판 준비 기일이 종결된 다음 날까지 재판부에서 야 피고인이 신청하긴 했지만 이건 안 되겠다 라고 하는 배제 결정은 즉시 항고가 가능해요. 그런데 참여재판에서 나오는 모든 나머지 결정들은 다 판결 전 소송 절차에 관한 결정에서 항고하지 못합니다. 이건 뭐죠? 참여재판으로 진행하다가 그냥 일반 절차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불복할 수 없다요. 불복할 수 없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내용이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안양지원이에요. 안양지원 합의부 사건이에요. 합의부 사건인데 지원에는 참여재판을 참여재판을 진행할 만한 시설이 안 돼요. 피고인이 참여재판을 원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부분을 참여재판 개시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안양지원이잖아요. 안양지방법원 안양지원의 본원 수원지법이잖아요. 수원지법. 수원지법으로 이 공판 기록을 이송해 줘야 돼요.
그럼 이제 수원지법에서 참여재판 진행 중이죠. 참여재판 진행 중인데, 야, 이거 안 되겠다. 안 되겠다 하게 되면은 이제 일반 절차로 진행하게 돼요. 일반 절차로. 자, 이 일반 절차로 진행하게 될 때, 원래 안양지원 사건이었잖아요. 원래 안양지원 사건이니까 안양지원으로 돌려보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게 되면 절차의 지원이 이제 커지니, 그냥 수원지법 본원에서 그냥 재판하라요. 내용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지방법원 본원합의부 이제 그 의미 조금 이제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처음부터 하는 배제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 가능한데 나머지 모든 결정 여기 진행하다가 일반 절차로 넘어가는 거 이 경우에는 불복하지 못한다요. 그리고 여기 배제 결정을 할 때 조금 지저분하긴 한데 공판 준비 기일이 종결된 다음 날까지 요 문구를 빼가지고 틀린 지문으로도 이제 기출이 많이 되고 있어요. 공판 준비기일이 종결된 다음 날까지 거기도 이제 해주시고 공소장 변경으로 가겠습니다. 자, 최근에 공소장 변경의 트렌드는 이제 공소장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느냐, 자 인정되지 않느냐 그 판례군이 쭉 있고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라는 판례군이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덜 물어보는 추세예요. 공소장, 공소사실의 동일성 파트에서 이제 대표적인 판례 몇 개만 암기를 해주고 나머지는 절차 부분, 그 절차 부분 위주로 봐주면 되겠습니다. 공소사실의 동일성, 예, 요 멘트만 찾아주면 돼요. 규범적 요소를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그래서 여기에다 하나 적어주세요. 작물취득제, 그리고 강도상해죄, 동일하지 않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지금 공소장 변경 파트에 있는데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기판력이 미쳐요. 그래서 동일성 개념은 기판력에도 써먹고 공소장 변경에도 써먹는 건데 자 그때 써먹는 게 지금 여기 기판력에서 써먹는 걸 가지고 온 거예요. 작물취득죄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다시 강도상해죄로 공소제기를 하면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니까 만약에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강도상해죄 부분은 면소 판결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실체 판결을 하겠다는 거예요. 실체 판결, 유죄 판결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같기 때문에 여기에서 차용하는 거예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판단할 때 규범적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이제 이 판례를 써줘야 돼. 이게 전원합체 판결에서 나온 거고요. 그리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허가 결정에 위법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장 변경 허가를 한 법원이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문제 안 되고, 그 다음에 3번 최근에 나온 판례입니다. 이거 무조건 나와요, 시험에. 절차 부분과 연동되어 있으면서 의미가 있는 판례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고 보고, 그 다음에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이건 이제 사실관계가 좀 지저분하긴 한데, 고속버스를 타고 가다가 이놈이 자유행위를 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이제 타고 있던 여자 승객이 완전 돌아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는 중에 신체 접촉이 약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건 자체가 이제 강제추행죄로 기소가 되었는데 그 부분이 1심에서 무죄가 선고가 됐어요. 그러자 검사가 일단 항소를 하고 항소심에서 공연음란죄, 강제추행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공연음란죄라도 처벌해 주세요라고 해서 공연음란죄를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법원에서 허가 신청서 부분을 여기도 중요해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에요. 피고인 또는 변호인 둘 중에 한 놈에게만 보여주면 되는데 이 부분 송달을 하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부하지 않고 공판 절차를 진행하였는데 제1심 판결, 항소심이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예비적 공소사실, 공연음란을 유죄로 인정하였다는 거예요. 이러한 경우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예요. 해당한다.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항소심에서도 이건 나는 강제추행은 아닙니다 하면서 이걸 다툴 거 아니에요. 그걸 다투는데 갑자기 공연음란죄 하게 되면 피고인 깜짝 놀라버리는 거잖아요. 헉 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법하다,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 이제 이게 대법원 판결이기 때문에 다시 항소심으로 가겠죠. 항소심으로 가면 뭘 해야 돼요? 이 허가 신청서 부분을 송달하는 절차를 거치고, 그 다음에 다시 공연음란죄를 유죄로 인정해야 되겠죠. 아무튼 이제 변태 또라이 같은 놈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자, 이 피고인의 입장에서도 아마 국선 변호인이 선정되어가지고 그 국선 변호인이 여기까지 다퉈준 것 같아요. 이제 하고. 이제 4번은 이제 사기죄의 특수성 때문에 나타나는 사례인데, 기소된 사기죄 공소사실의 재산상 피해자. 이게 이제 심리 결과 인정된 피해자인 거고, 그다음에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가 다를 때. 자, 앞에 있는 사족들 생략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생략된 경우에도 공소장 기재 피해자와 다른 실제 피해자를 적시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야 한다. 여기도 이제 그 별표 쳐주세요. 여기도 동그라미 쳐주시고. 여기는 이제 우리 형법에서 판례가 사기죄에 있어서는 재산상 손해 발생의 요건이 아니라고 한 판례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해서, 자, 그래서 판례가 바라보는 사기죄는 피해자는 안 보여요. 피해자에 대한 심리는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사기죄의 구속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피해자에 대한 부분은, 야, 인정된 실제 피해자 당연히 유죄로 인정해야지, 이렇게 결론이 나게 됩니다. 간단하게 해서 이 정도 보고요. 그 다음에 18번 전문 증거 가겠습니다. 어떠한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정황 증거로 사용될 것이라는 이유로 서류의 증거 능력을 인정. 자, 이 부분은 어떠한 진술의 내용을 하였다. 이게 뭐예요? 원진술의 존재. 원진술의 존재를 요중 사실로 하게 되면 직접 증거이니까 증거 능력이 인정되죠. 자, 그런 다음에 그 사실을 진술 내용이나 그 진실성, 진술 내용의 진실성을 증명하게 되면 그건 전문 증거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 옆에다는 입증 취지는 일회용 하나 적으세요. 입증 취지는 일회용. 자, 검사가 이제 증거를 신청할 때 이 증거에 대한 입증 취지는 정황 증거입니다 라고 해서 증거 능력 인정받았으면, 자, 이걸 또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 이거 전문 증거인데 전문 증거 예외 인정 요건을 갖추었습니다. 이런 것들 다 나타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이제 전문 증거인지 이 부분은 뭐 우리 판례 기계적으로 암기해 놓은 거 있잖아요. 자, 요중 사실과의 관계에서 정해진다. 원진술의 존재가 요중 사실일 때는 전문 증거가 아닌 직접 증거이지만, 진술 내용의 진실성이 문제가 되면 그건 전문 증거가 된다예요. 그걸로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구이죠. 그런데 이제 이거는 최근에 이제 대법원에서 나온 판례 문구이기 때문에 이 문구로 조금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피고인과 공범 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누구죠? 이 피고인, 지금 이 피고인이 당해 피고인인 거죠. 당해 피고인이 내용 인정해야 증거 능력이 인정되죠. 자, 이 공범 관계에 있는 자가 여기 312조 4항 이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어지게 됩니다. 이게 옳은 것 콜로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기 그 서류는 전문 증거에 1번 지문 틀렸고요. 2번 지문도 틀렸습니다.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번 지문, 이것도 이제 암기사항인데 314조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여기는 저기 두 번째 그 형태인데, 여기는 이제 시험에 314조가 나오게 되면은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정답이 있어요.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정당한 증언 거부권 행사. 두 번째 이거예요. 정당하게 증언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도 정당하지 아니한 증언 거부권 행사. 그리고 세 번째 진술 거부권 행사. 이 세 가지인데 그 세 가지가 다 314조에 해당하지 않는다예요. 그러니까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이 나게 됩니다. 그 부분은 암기사항이고요. 그리고 4번도 이제 여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 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 의뢰에 대한 회신. 자, 이것도 여기 315조 3호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건 뭐 간단한 암기사항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18번에서는 1번 지문이 중요한 거니까 1번 지문 잘 이렇게 봐주시고요. 자, 19번 갑니다. 상소권 회복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 플러스 상소 제기 기간 경과. 그러면 재판이 확정되겠죠. 자, 그랬을 때 상소권 회복 청구를 하는데 상소권 회복 청구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하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상소권 회복 청구는 상소 포기한 자는 이거 상소권 회복 청구를 하지 못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제 여기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느냐, 해당하지 않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2번 지문에서는 포인트가 이게 잘못된 공시송달입니다. 잘못된 공시송달. 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라는 건 공시송달이 적법해도 상소권 회복 사유가 되고요.
그다음에 잘못된 공시송달이면 무조건 상속권 회복 사유가 돼요. 설령 피고인의 과실이 조금 개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공시송달이 나오게 되면 상속권 회복 사유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변호인의 상소 취하에 대한 피고인의 동의. 원칙적으로 이제 서면으로 하여야 하지만 공판정에서는 구술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술 동의가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도 이제 개별 판례이고요. 그다음에 4번은 이제 여기다가 조금 적어주세요. 편면적 공방 대상론.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는 편면적 공방 대상론입니다. 포괄일제 일부만이 유죄로 인정되었고 그 유죄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만 상고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검사가 무죄나 공소기각으로 판단된 부분에 대해서 상소를 하지 않았고, 자, 그랬을 때, 원래 포괄일제의 일부만 상소를 제기하게 되면은 전부 2심이고 전부 심판 대상이에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조금 유리하게 판단해 주겠다요. 그래서 이제 유죄 이외의 부분, 무죄나 공소기각 부분도 원래 포괄일제 부분이었기 때문에 상고심의 2심은 돼요. 상소 불가분의 원칙에 따라서. 그렇지만 사실상 심판 대상에서 이탈하게 돼요. 심판할 수 없다요. 상소심의 2심은 되지만 심판할 수 없다. 그게 내가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 그거 똑같아요. 이제 이 편면적 공방대상론은 민사소송에 있는 그 공방대상론의 법리를 형사소송으로 가지고 왔는데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려고 하는 어거지예요. 원래 2심이 되었다라는 건 당연히 심판 대상이 되는 걸 말해요. 2심이 되었다는 말이 소송 계속의 상급심의의 이전인데 그 말 자체가 자, 재판을 해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재판을 해야 하는데 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온 부분이에요. 2심은 되지만 심판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여기 이제 암기해야 되는 판례입니다. 자, 20번 재심. 이제 최근에 재심 관련된 판례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자, 재심은 재심 청구 단계와 재심 심판 단계를 구별을 해줘야 돼요. 재심 청구 단계, 재심 심판 단계. 지금 여기 이제 1번 지문은 재심 청구 단계예요. 재심 청구 단계에서 여기 재심 청구한 소송 당사자에게 사실 조사 신청권이 없대요. 여기 재심 청구 단계에서는 재심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거고 재심 심판은 그냥 통상의 공판 절차입니다. 그래서 통상의 공판 절차니까 당사자주의가 적용돼요. 자, 그리고 재판 공개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거는 그게 아니다예요. 특별한 절차이다. 그래서 당사자에게 사실조사 신청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재심 공판 절차에서는 당사자주의이기 때문에 공판 절차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실조사 신청권이 있어요. 증거조사 신청권이 있는데 재심 청구 단계에서는 그게 없다예요. 이제 특별 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 판결도 이게 판례 변경되어 있어요. 재심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예요. 재심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재심 개시 결정이 확정되어 재심 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재판을 하는 거예요. 다시 재판을 하는데 그러면은 자, 다시 재판을 하면서 무죄로 인정되게 되면 무죄 판결을 하는 거고 유죄로 인정되면 유죄 판결을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면서 자, 유죄 판결을 하게 되면은 형을 선고해 줘야 돼요.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게 유죄 판결이잖아요. 형을 선고해야 하는데 요게 문제예요. 특별 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형을 선고해버리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돼요. 그래서 자, 실체 심리 재심 대상에서 이제 재심 심판을 하게 되면은 무죄로 인정되면 당연히 무죄를 선고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유죄로 인정될 때 원래 형을 선고해야 하지만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특별 사면에 그 이익을 침해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유죄이긴 한데 그 형을 선고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주문이 이렇게 돼요. 유죄 판결인데 형을 선고하지 못하는 유죄 판결이 됩니다. 자, 재심에서 이제 지금 재심 청구 단계는 끝났고요. 이제 재심 심판 단계예요. 자, 재심 심판 단계에서 여기는 이제 법리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거 한 몇 가지 여기
안 적어놨네. 네. 그럼 여기다 좀 적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심 심판 절차는 재심의 대상이 확정된 유죄 판결이잖아요. 유죄 판결. 형을 선고한 확정된 유죄 판결이 원칙적으로 재심의 대상인데, 자, 이 재심 심판의 특수성. 공소장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자, 다른 사건, 병합 심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세 번째, 자, 기판력도 인정되지 않는다. 자, 네 번째, 형법 37조 후단 경합범도 자, 성립하지 않는다. 재심 심판에서 요거 4개 암기해 놓으면 돼. 이거 다 최근 판례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재심 심판이 나왔다. 공소장 변경 허용되지 않는다. 다른 사건 병합 심리하지 않는다. 자, 기판력 인정되지 않는다. 37조 후단 경합범.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면하는 거죠. 형을 감면하는 건데 요게 인정되지 않는다예요. 이렇게 해서 4가지를 암기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재심 심판 절차에서 공소장 변경 허용되지 않고 병합 심리하는 거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자, 재심 심판 절차에서는 후행 범죄에 대하여 사실 심리를 할 가능성이 없다. 그러니까 기판력도 인정되지 않게 돼요. 자, 그리고 형법 37조 후단에 이제 경합범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뭐 다 정리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최근 나온 판례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 이제 해설지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최근 판례, 여기에서 첫 번째 판례가 이제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사건이고요. 해설지를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첫 번째 판례를 소개해 놓은 게 이제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사건인 경우이고, 이게 지금 제3자가 이미 제출하였죠. 동양대 측에서 이제 이미 제출한 건데, 이 정보 저장 매체에 대한 이제 정보 저장 매체 압수수색 관련한 부분에서 이제 1번 보게 되면은 이제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경우, 이제 그때 피의자의 소유 관리에 속하는 정보 저장 매체에서 이제 변태 대학 교수 사건에서는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위법하다라는 취지였는데, 그때 피의자의 소유 관리에 속하는 정보 저장 매체라 함은 피의자가 압수수색 당시 또는 이와 시간적으로 근접한 시기까지 해당 정보 저장 매체를 현실적으로 지배 관리하면서 그 정보 저장 매체 내 전자정보 전반에 관한 전속적인 관리 처분권을 보유 행사하고, 달리 이를 자신의 의사에 따라 3자에게 양도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동양대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동양대 아직 자기 소유 관리에 속한다예요. 그런 취지이고, 그 다음에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민사법상 권리의 귀속에 따른 법률적 사후적 판단이 아니라 압수수색 당시의 외형적 객관적으로 인지 가능한 사실상의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게 어디에 있었던 거죠? 대학교 강사 대기실에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제 후단 부분이 이제 이렇게 지문으로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사람으로 볼 수 없으니까 참여권을 보장해주지 않아도 된다예요. 그리고 이제 2번이 이제 금융계좌 추정용 압수수색 영장인데, 실무상 금융 거래 내역이 너무나 많을 때는 수사기관에서 금융기관에 압수수색 영장 4번을 먼저 보내요. 그럼 담당자가 그 영장에 기재되어 있는 이제 거래 내역을 쭉 1차적으로 선별해가지고 쭉 뽑아놔요. 자, 그런 다음에 그 뽑아놓은 서류 중에서 수사기관이 이제 유죄의 증거가 되는 결정적인 증거들, 그 부분들만 짜잔 솎아낸 다음에 실제 그 영장, 그 정도를 뽑아낸 다음에 이제 금융기관에 가가지고 이제 실제 압수수색 영장을 원본을 제시하는 형태로 집행이 돼요. 아무튼 이제 그 집행 과정 자체에서 이제 이 사건의 경우 원래 원본을 제시하는 게 원칙인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 일련의 과정을 쭉 살펴보게 되면 원본 제시에 의한 영장 집행과 비슷하게 볼 수 있으니까 적법하다. 그러니까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자, 그렇게 하는 판례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나온 이제 헌법재판소 대법원 판례인데, 이게 휴대전화 압수 처분에 대한 준항고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입니다.
자, 관련 없는 전자 정보를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관련 없는 전자 정보가 수사기관이 이제 보관하게 되는 경우에 그 부분은 반드시 삭제, 폐기를 하거나 또는 반환을 해야 돼요. 삭제나 폐기를 하게 되면 이제 실무상 폐기 조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 부분도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 실무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부분도 엄격하게 수사 보고서 형태로 해가지고 잘 소명을 해 놓아야 돼요. 그렇지 않게 되면 이제 감봉 처분 이런 것들 받거나 아니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날밤 새 가지고 그 자료 분석해서 이제 그 증거 만들어 놨는데 그게 위수중으로 가버릴 가능성들이 높아요. 그래서 조금 주의해서 이제 봐주시고. 그리고 이제 압수된 전자 정보의 상세 목록을 교부해야 하는데, C 파일 있죠? 압축 파일 형태로 해가지고 상세 목록을 교부하면 이제 위법하다는 판례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최근 판례는 여기 제가 이제 다음 회차에 한 번 더 이제 문제로 이제 구성할 이제 예정이니까 그 부분 여러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